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러닝 논문 읽기 모임 이미지 처리팀의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강인하입니다. 오늘 발표를 도와주신 분으로는 김준철, 유채은, 조경진, 현정찬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논문은 클래스가 블러리하게 인크리멘탈하는 온라인 컨티뉴얼 러닝 상황에서 애니타임 인퍼런스가 가능하도록 연구한 논문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본 논문은 아이클리어 2022 억셉된 논문이며 지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ntinual Learning이란 Incremental Learning 혹은 Lifelong Learning이라고도 불리는데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 스트림을 처리하기 위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계속해서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전에 배웠던 태스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되다 보면 잊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를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명명하고 transfer learning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continual learning 메소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현실에서 시장의 수요나 연구의 방향성에 따라서 새로운 데이터나 클래스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마다 새로운 태스크가 추가될 때마다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모델을 새롭게 학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Continual Learning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데이터로 학습시키지 않고도 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된 데이터 분포 혹은 새로운 태스크에 효과적으로 적응 및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Continual Learning을 해결하기 위한 제너럴한 방법론들을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Regularization, 두 번째 Parameter Isolation과 같은 경우는 이전 태스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웨이트에 바이어스를 걸어주거나 아니면 각 태스크마다 액티베이트할 파라미터를 바꿔줌으로써 Catastrophic Forgetting을 방지하고자 하는 방법들입니다. 세 번째는 Experience Replay 혹은 Rehearsal Based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사이즈의 버퍼를 두고 이 버퍼에 과거 데이터 일부를 저장해서 태스크가 계속 새롭게 들어올 때도 이 버퍼에 저장된 과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도 이 Experience Replay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수도 코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클래스마다 representation을 배우고 클래스별로 특정 개수의 example를 저장해 놓고 지속적으로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다음 태스크에 새로운 클래스가 들어오더라도 그 example의 이전 태스크를 계속해서 학습을 조금씩 하기 때문에 catastrophic forgetting을 좀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ontinual Learning의 제너럴한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태스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태스크란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서브셋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 예시에서 보면 전체 6개의 클래스를 3개의 태스크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태스크당 2개의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고 이 Continual Learning 세팅에서는 태스크 1을 학습한 뒤에 그 다음 태스크 2, 태스크 3 이렇게 순차적으로 태스크가 들어오게 됩니다. 태스크 Continual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태스크에 대해서 모두 학습을 한 후에 몇 번 태스크에 있던 클래스다라는 것을 알려준 후에 무슨 클래스인지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클래스 Continual Learning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 거의 같은데 대신에 무슨 태스크인지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태스크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메인 컨티뉴얼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각 태스크마다 도메인이 서로 다른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 태스크를 다 학습시킨 뒤에 어떤 이미지를 줬을 때 도메인 A인지 B인지 구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제너럴한 컨티뉴얼 세팅에서 몇 가지 조건을 더해가지고 이걸 현실에서도 잘 쓸 수 있을 법한 문제를 thesis problem으로 정의하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disjoint split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드렸던 예시와 같이 각 태스크에 일정한 개수의 클래스가 들어있고 그 클래스는 각 태스크마다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에서 있는 클래스는 클래스 2에서 볼 수 없고 마찬가지로 클래스 3에서는 1, 2에 있던 클래스를 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대로 blurry split 같은 경우에는 처음 데이터 스트림이 들어올 때 전체 클래스가 모두 들어오고 그 다음 스트림의 경우에는 클래스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배웠던 클래스에서 그 새로운 이미지 데이터 셋만 계속해서
온라인 스트림으로 얻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100% 디스조인트 하거나 100% 블러리한 상황보다는 몇 개의 클래스는 디스조인트 하고 몇 개의 클래스는 블러리한, 이 클래스 C과 같이 몇 개의 클래스는 클래스 전반에서 나오고 몇 개의 클래스는 해당 클래스에서만 나오는 이런 아이블러리한 상황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아이블러리 NN이라고 하면은 N%의 클래스는 디스조인트 해서 특정 태스크에서만 보이게 되고 M은 블러리 레벨을 나타내는데 블러리 N에 속하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모든 태스크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 블러리 NN 태스크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첫 번째 thesis problem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thesis problem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ontinual learning을 사용할 때 모든 트레이닝이 끝난 후에만 인퍼런스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중간중간에도 인퍼런스가 필요한 상황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 쓸 수 있는 적절한 매트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A 같은 레인보우 메모리라는 메소드는 2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테이지에는 해당 태스크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전체 태스크에 대한 트레이닝을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트레이닝이 끝난 후에는 average accuracy가 상대적으로 높지만 두 번째 스테이지까지 다 완료하기 전에는 그 전에 인퍼런스를 진행하게 되면 굉장히 낮은 accuracy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average accuracy뿐만 아니라 anytime inference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이 중간중간의 accuracy도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꼬집으면서 AUC accuracy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도입합니다. 그 AUC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밑에 적분값을 accuracy로 나타낸 것인데 이렇게 피크가 있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전체 적분값은 낮기 때문에 AUC accuracy가 낮은 경우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accuracy가 전반적으로 좋으면 AUC accuracy가 높게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새로운 방법론들을 제시하는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Sample-wise Importance-based Memory Management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링을 할 때 모델에 어떤 샘플을 넣을지 결정을 할 때 랜덤으로 샘플링 하는 게 아니고 샘플마다 임포턴스 스코어를 매겨서 그 임포턴스 스코어가 높은 샘플들을 모델에 학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높은 임포턴스 스코어를 가지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당 샘플이 있는 배치를 모델에 학습을 시켰을 때 로스가 많이 줄어들면 이 배치는 모델 학습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높은 임포턴스 스코어를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해당 샘플이 있는 배치 외에 다른 배치가 모델에 들어갔을 때 로스가 적게 줄어들거나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내가 속해 있는 배치가 더 중요한 스코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임포턴스 스코어는 상대적인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델에 들어가서 학습할 수 있는 샘플들의 개수는 정해놓기 때문에 그 정해놓은 샘플 개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자체의 점수가 높거나 다른 샘플들의 점수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내 점수가 높아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memory only training 방법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이전 선행 연구들 같은 경우에 하나의 예시로 GDOM이라는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이 GDOM에서는 모델에 넣을 샘플들을 셀렉션 할 때 온라인 스트림에서 바로 셀렉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트된 샘플들만 메모리에 저장한 후에 그 메모리에 있는 샘플들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최근 온라인 스트림으로 들어온 클래스에 대해서 좀 치중돼서 셀렉션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 샘플들은 잘 학습을 하지만 이전 샘플들은 잘 잊어버리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에서는 온라인 스트림에 있는 것을 바로 샘플링 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 스트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두 메모리에 넣어서 이전 메모리에 있던 것들과 온라인 스트림으로 들어온 새로운 것들을 모두 메모리에 저장한 후에 임포턴스 스코어를 매겨서 샘플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메모리 자체가 디스트리뷰션 스테이블러 역할을 해서 최근에 들어온 클래스에 치중돼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좀 골고루 선택될 수 있도록 해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Adaptive Learning Rate Scheduler를 도입했다는 것인데요. Continual Learning의 특성상 새로운 태스크가 들어올 때 Initial Learning Rate로 초기화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태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러닝 레이트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마라는 1보다 작은 변수를 현재 러닝 레이트에 곱해주거나 혹은 감마분의 1을 곱해준 후에 각각의 러닝 레이트를 적응했을 때의 로스가 어떻게 줄어드는지를 보고 좀 더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찾은 후에 그 러닝 레이트로 초기화를 해서 학습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러닝 레이트가 태스크가 들어올 때마다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감마의 바운드 내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또 각 태스크에 맞는 러닝 레이트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러닝 레이트를 빨리 할 것인지 아니면 느리게 할 것인지 데이터 드리븐 매너로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리절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론들을 합쳐서 Continual Learning for Eye Blurry Task라고 해서 CLIP이라는 모델명을 붙였고 이 모델을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는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CPA 10, CPA 100, Tiny ImageNet 그리고 ImageNet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CLIP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특히나 CPA 10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니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모델이 저조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를 저자는 이미지넷보다 타이니 이미지넷이 안 좋은 이유가 이 타이니 이미지넷이 이미지넷보다 이미지 레졸루션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학습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넷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여기서 주장한 Anytime Inference가 가능한 모델이어야 된다라는 것의 지표인 AUC Accuracy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Accuracy 편차가 굉장히 커서 Anytime Inference를 했을 때 좀 만족하지 할 수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이 파란색 그래프인 클립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컨시스턴트한 Accuracy를 보이고 있어서 Anytime Inference가 가능한 모델이다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이제 디스조인트한 퍼센트인 n과 블러리 레벨인 m을 베리어스하게 바꿔가면서 성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n이 0인 경우에는 100% 블러리한 경우를 뜻하고 n이 50인 경우에는 eye 블러리한 상황을 뜻합니다. 두 경우에 모두 클립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다른 모델들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것보다 클립이 10%에서 15%까지도 좋은 성능을 보였기 때문에 이 클립이라는 방법론이 블러리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n이 100%가 되면 이제 전부 디스조인트한 상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였긴 하지만 클립 자체가 아이 블러리한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론이기 때문에 디스조인트한 다른 모델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은 블러리하거나 디스조인트하거나 했을 때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블러리 레벨인 M을 다양하게 했을 때에는 모든 분야에서 클립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블러리 레벨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론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요. 가장 큰 성능 향상이 있었던 것은 Sample Wise Importance Memory Management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서 더 중요한 샘플들이 모델에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장 큰 성능 향상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분석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성능 향상이 컸던 것은 Memory Only Training인데 Sample Wise Importance 스코어를 사용했던 것과 더불어서 메모리에 모두 저장을 해놓고 임포턴스 스코어를 매기고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스트림을 그대로 쓰는 다른 이전의 방법론들보다 최근 샘플들이 계속해서 뽑히는 것을 방지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이제 뽑을 수 있게 됨으로써 catastrophic forgetting 현상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도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댑티브 에러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큰 성능 향상이 있었지는 않았지만 데이터에 맞는 러닝 레이트를 각각 찾아줌으로써 좀 좋은 성능을 미묘하게 얻을 수 있었다고 하고 시파 100에서 조금 더 성능 향상이 더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설명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현실에서 컨티뉴얼 러닝이라는 상황이 많은데 그 상황에 좀 더 맞는 조건들을 추가해서 iBlurry라는 세팅을 만들었고 이 iBlurry는 온라인 러닝이며 태스크 프리며 클래스 인크리멘탈하며 또 블러리한 태스크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anytime inference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또 이러한 태스크 프리 컨티뉴얼 러닝 메소드를 세 가지 방법으로 노벨한 방법을 제시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이것은 다른 컨티뉴얼 러닝 모델보다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average accuracy만으로는 컨티뉴얼 러닝 모델을 분석하는 데 좀 부족한 감이 있었는데 AUC accuracy라는 새로운 매트릭을 도입해서 언제든지 인퍼런스 하더라도 consistent한 accuracy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같이 했다라는 것이 컨클루전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 논문이 related work도 잘 써져 있고 서술이 굉장히 깔끔해서 continual learning이라는 것을 접할 때 굉장히 좋은 논문이었고 iBlurry라는 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thesis problem을 굉장히 잘 잡아서 서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다가 느낀 점은 이제 iBlurry한 상황 말고 이제 조금 더 컨티뉴얼 러닝이 현실에서 사용될 수 있을 법한 상황들이 많으니까 블러리한 상황에서는 여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블러리한 태스크의 경우 모든 태스크에 나타나는데 또 어떤 태스크에 나타나고 어떤 태스크에 안 나타나는 그런 블러리한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사용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iBlurry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에 올려놓고 다른 데이터를 다시 학습하겠다라는 건지 뭐 이게 앞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듣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좀 못 따라간 것도 있는데 iBlurry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문제를 풀고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보통 컨티뉴얼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디스조인트한 경우가 많은데 이 iBlur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 부분은 일정 클래스는 모든 태스크에 걸쳐서 모두 나타나고 일정 클래스는 디스조인트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100% 원래는 블러리 스플릿이라고 하면은 클래스는 정해져 있고 그 클래스에 해당하는 새로운 이미지가 새로운 트레이닝 셋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뜻하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몇 개는 디스조인트하고 몇 개는 블러리해서 이 블러리한 것이 이제 계속해서 태스크마다 증가한다 해서 인크리멘탈 블러리라고 해서 iBlurry라고 명명을 했다고 논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화면이 네. 이게 태스크가 뭐 이를테면 디텍션 뭐 시그멘테이션 이제 제너레이션 이런 태스크인데 아까 이제 뭐 이제 클래스니까 뭐 이제 뭐 디텍션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근데 그 클래스가 지금 이제 총 뭐 9개고 뭐 이제 섞어서 학습하는 건 맞지 않나요? 지금 이전에 보여주신 화면에 보면은 뭐 한 학습 데이터당 뭐 클래스 1, 2, 3이 있고 뭐 이런 건 섞여 있는 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블러리라는 게 이게 뭐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을 하든 간에 지금 클래스가 뭐가 섞여 있는 게 이게 무슨 문제를 푸는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도메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도메인이 뭐가 다른 건지 좀 네. 네.
그 continual learning에서 이제 태스크라고 하면 네.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이제 막 classification, detection, segmentation 이런 태스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 데이터를 몇 개의 서브셋으로 나눈 것을 클래스라고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스크 1은 이제 클래스 1, 2를 가지고 있는 이제 태스크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태스크 2는 클래스 3, 4를 가지고 있는 이제 새로운 데이터 스트림, 두 번째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태스크 3이라고 하면 클래스 5, 6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또 데이터 스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이런 태스크가 아니고 좀 첫 번째는 이제 이만큼의 데이터셋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이렇게 주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데이터 스트림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를테면 사이파10이다라고 하면은 사이파10이라는 건 이제 데이터셋 이제 이름인데 네, 그 안에 태스크를 이렇게 뭐 스트림으로 나눠서 이제 쪼개서 학습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C파10에서 사이파10에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전체 C파10 10개의 클래스가 한 번에 다 주어지는 게 아니고 C파10 클래스의 2개만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셋을 얻어서 그 다음 태스크 2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왜 클래스를 이제 뭐 지금처럼 클래스 1, 2 이런 식으로 따로 쪼개놓고 왜 순차적으로 왜 부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뭐 이를테면 뭐 오버피팅이나 막 이런 문제 보통 상식적으로는 다 최대한 랜덤하게 섞어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렇게 풀겠다라고 하는 건 뭘 위해서 풀겠다라는 걸까요? 이제 컨티뉴얼 러닝이 요즘 많이 하는 이유가 네. 이제 한 번에 모든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이만큼의 데이터가 원래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데이터나 새로운 클래스가 생기게 돼서 원래 학습했던 모델에 추가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퍼블릭 데이터셋을 그냥 한 번에 다운받게 되면 전체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일정 부분의 데이터셋을 얻었다가 그 모델을 새롭게 추가된 데이터셋까지 해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1부터 10까지의 클래스만 있었는데 여기서 11이라는 새로운 클래스가 추가돼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이거를 1부터 11까지 전체를 다 학습시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전에 학습했던 1부터 10까지 학습했던 모델을 좀 활용을 해서 11까지 분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컨티뉴얼 러닝의 목표가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